옷과 손가락은 분리해 놓는 게 맞지 않아? 그럼 손가락은 지문이 있을 텐데 이거를 확인해서 쫓아오라는 얘기야? 2009년 6월 25일 오후 3시경 경찰서에 다급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죠. 실종신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가 며칠째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와요. 엄마가 없어진 것 같아요. 엄마 좀 찾아주세요. 엄마를 찾는 딸의 실종 신고가 있었던 겁니다. 실종자는 42살의 정씨. 그녀는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실종 신고를 하기 사흘 전부터 연락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딸들이 엄마와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건 21일 밤 8시경. 집에 못 들어간다는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실종자 수색에 들어갔고 경찰이 사라진 정 씨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한 결과 경기도 광명시에서 마지막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정 씨의 마지막 행적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인천에 살고 있던 상황. 그녀는 딸에게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한 뒤 광명으로 갔던 걸까? 광명에는 무슨 일로 갔던 것일까? 다음 날인 6월 26일 오후 5시경 무더운 공기가 여전하던 시간 좁은 골목길에 주택들이 촘촘히 붙어 늘어서 있는 경기도 광명 7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경찰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마지막 신호를 중심으로 어떤 단서가 없을지 수색하고 있던 상황. 그때 검은 비닐봉지가 뭉쳐져 있는 수상한 더미가 보였습니다. 당시가 여름이어서인지 안에 들어있는 것에서 불쾌한 썩는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비닐 더미를 파헤치자 검은 봉지가 매듭이 매여 있더라고요. 풀자마자 냄새가 바로 올라왔어요. 처음에 보인 게 옷가지였어요. 여자 속옷하고 티셔츠, 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섞여 있던 게 그 손가락이었죠. 검은 봉투 안에는 여성의 의류와 함께 왼손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들어있었고 잘린 8개의 지문 부위, 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냄새로 이미 수일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부패가 심각했습니다. 이것이 정 씨의 손가락인 걸까? 경찰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지문 대조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손가락의 당사자와 더불어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주인은 지금 살아있는 것일까? 경찰은 비닐봉지가 발견된 주변 반경을 더 넓혀 혹시나 있을 다른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기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을까? 경찰은 목격자를 찾음과 동시에 실종된 정 씨가 광명에 온 목적을 알기 위해서 통신 수사와 주변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9년 사건이고요. 경기도 광명시에서 손가락 2개와 8개의 지문 부위가 발견이 됐습니다. 장소가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었고요. 밖에서 발견이 됐는데 또 발견된 게 이것만 발견이 됐습니다. 손가락 2개하고 8개의 나머지 8개의 손가락의 지문 피부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매우 신기하시죠? 범죄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유류품, 옷, 신체 일부 이거를 불에 태우거나 어디 묻거나 저기 어디 바다에 던지거나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하는 범죄자들은 그렇게 하는 동기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은 토막난 시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마치 누구 보란 듯이 이렇게 주택가 어디에 이렇게 쑥 던져놓고 그런 것들을 보실 건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죄의 결과물을 자기의 공간보다 멀리 보내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고 통제에서 그렇죠. 멀어져서 불안한 거고. 그러니까 본인의 심리 상태가 투영되는 거거든요. 범죄자의 행위에는. 그러니까 그 범죄자의 시각으로 봐야지 이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생각하시겠죠? 옷과 손가락은 분리해 놓는 게 맞지 않아? 그럼 손가락은 지문이 있을 텐데 아니 지문이 있는 부위를 번연히 하라는 건 이거를 확인해서 쫓아오라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범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냄새 나니까 보지도 않을 거고 청소부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라는 경험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경찰은 싹 뒤지면서 그걸 찾아낸 거지.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통제권 아니라고 하면 범인의 범행 그러니까 거주지나 아니면 범행 관련된 위치나 이게 지금 이 손가락 발견된 데서 멀지 않다라는 바로 근처. 한시야. 원블럭. 한 번 꺾어지면 보이는. 정말 가까운 곳에 있다. 근데 정말 가깝게 네. 거리가 아니라. 네네네. 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동의 네, 거리상으로. 네. 그럼 지금 사실 이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신원 관련된 것만 이렇게 빼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죽었다쓸 확률이 높다라는 그렇죠. 걸로. 왜냐하면 굳이 지문만 똑똑해서 살려둘 이유는 없죠. 다른 신체 부위도 역시 토막이 났을 수 있겠다. 이 상황을 보면은 그 정도 신체 훼손을 하게 되면 손가락 이미 자를 정도면. 그렇죠. 그러면 다른 적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 범인은 시신을 토막을 낼 수 있는 공간 혼자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박춘봉 사건 같은데도 네. 혼자 거주한다는 게 멀리 아주 그냥 이렇게 딱 떨어져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아파트 안에 있어도 어떤 빌라 같은데 새 들어 있어도 딱히 뭔가 소리 나도 건들지 않는 네. 그런 공간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빌라촌이 그런 데거든요. 네. 이런 광명 빌라촌 같은 경우는 싸움 날까봐 뭐 소리가 나도 서로 간섭 안 하고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고립된 정확히 말하면 독립된 어떤 것을 의미해요. 독립된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만 그게 꼭 사람이 안 살거나 네. 사람이 바로 근처에 안 사는 공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랫집 총각인데 혼자 살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했을 수도 있는. 반지하 뭐 네. 이런 느낌의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광명에서 발견된 손가락에 든 비닐봉지. 이후 수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정 씨의 주변 관계부터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이미 사망했고 그녀는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생활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빚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채권자가 있는 것 등은 확인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 씨 주변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씨로 정 씨보다는 한참 어린 나이였으나 그들은 단순한 지인 사이가 아닌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딸과 마지막으로 연락이 되었던 6월 21일 경찰이 확인한 그날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 정 씨와 그 연하의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후 정 씨의 행방은 완전히 사라졌고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연하남 이 씨를 수상히 여겨 그를 수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만나는 사이예요. 얼마 되진 않았고요. 근데 저도 21일 일요일에 연락한 뒤로는 누나를 보질 못했어요. 이 씨 또한 정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이 씨의 행적을 조사해본 경찰은 그에게서 명확한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에게는 이 씨 말고도 그 전에 만났던 남자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정 씨. 그 남자는 47세의 권 씨. 권 씨는 정 씨와 2006년 가을경부터 만나 꽤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권 씨가 사는 곳이 광명이었다는 점입니다. 정 씨의 마지막 기지국 위치가 광명이었기에 권 씨의 주거지와 정 씨의 기지국 정보를 비교해보자 인근 지역으로 겹쳤습니다. 이에 정 씨가 광명으로 향한 이유가 권 씨와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 권 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해요. 갑자기 막 흥분을 하고는 이성을 잃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도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듣기로는 한 번 더 맞았으면 죽을 수도 있었대요. 술에 취하면 쉽게 흥분해 이성과 자제력을 잃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주변인들의 증언. 사건 얼마 전 그의 폭행에 대해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권 씨는 2009년 3월 14일 새벽 1시 40분경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탄 택시에서 운행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물레 고가도로에서 술에 취한 권 씨가 택시에 탑승할 때 승차 거부를 하는 듯 말을 들었다며 욕설을 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조수석에 앉아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에 기사는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압폭 및 통통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권 씨의 폭력성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권 씨에게는 폭력 전과가 7회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해병대 출신으로 특공 무술을 연마했던 적이 있는 상황. 경찰은 권 씨를 조사하던 중 6월 25일 의심스러운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권 씨가 친구에게 봉고차를 빌려 새로 산 삽과 장갑 등을 실어둔 것입니다. 그에게 삽과 장갑이 왜 필요했던 것일까? 손가락만 남기고 사라진 정 씨는 과연 무사한 것일까? 네, 연하의 남성과 만나고 있었는데 이게 권 씨가 또 있습니다. 권 씨라는 47세 남성이 또 있었고요. 근데 이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그럼 뭐 좀 치정 관계? 왜냐면 또 채무나 원한 이런 것들이 좀 안 밝혀졌기 때문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채무 관련돼가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 돈이 이렇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돈을 이렇게 많이 갖다 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돈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이런 어떤 40, 50대 여성의 그리고 또 아이들의 엄마 뭐 이렇게 하고 이혼한 사람 아니면 사별한 사람 이렇게 되면은 네. 아 그럼 보통은 치정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치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개념이고 지금은 치정 괄호 열고 교제폭력 살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금은 맞을 겁니다. 그 가능성을 먼저 두고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주변 남자 관계 이렇게 하겠죠. 네. 주변 남자 관계를 했는데 연하의 남자를 만나고 있어. 그럼 연하의 남자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럼 연하의 남자를 만났으면은 그 전에도 누굴 만났겠지. 그럼 소위 말하는 남자를 바꾼 거잖아요. 뭐 이렇게 교차 그렇죠. 네, 환승이라고 그렇죠. 요새 하는. 그럼 그 전에 네. 남자가 야, 날 버리고 젊은 남자를 만나라고 생각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은 이 피해자가 만나고 있는 남자들 혹은 여자들 이 관계의 지도를 찾는 게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용의자의 그 어떤 폭력성이나 위험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될 텐데. 정과도 중요하죠. 네, 이 권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술만 먹으면 눈이 돈다. 폭력적이다. 생명을 위험에 편했다. 정가 7범이다. 거기다가 이건 뭐 해병대 출신이니까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네, 이번에 그 해병대 네. 관련돼서도 또 이제 특공 무술이나 이런 것도 나오긴 음. 했지만 이번에 또 이제 군대 내에서 토막살인 관련해가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양광준 어쨌든 이제 군인 출신인데 어쨌든 뭐 군대 내에서의 어떤 기술이나 뭐 늘 배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사건을 벌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더 약한 여성을 대해서 선고를 치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경찰도 이 조사를 할 때 이 범인이 특수부대 출신인지 소위 말하는 그런 특별한 부대에는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군대 내에서도 어떤 일이 있는 걸 다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색안경이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친구의 그 봉고차를 빌려서 삽과 장갑을 실어뒀다. 이상하죠. 봉고차를 빌린 것은 그렇다 쳐도 삽과 장갑을 왜 실어두죠? 4월이면 뭐 나무 심으러 간다고 쳐. 6월이에요, 6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뭐지? 라고 분명히 의심을 할 겁니다. 이러면은 보통 경찰은 유기를 하려고 했구나라고 그 의심을 하는. 그렇죠.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 건 맞네. 뭐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그럼 당연히 봉고차의 위치 추적, 차적 추적, 그리고 CCTV 바로 들어갑니다. 정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곳이 권 씨가 사는 광명시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은 권 씨를 주목했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로 실종된 정 씨는 과거 권 씨의 폭행에 못 이겨 2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권 씨의 폭행에 의해 정 씨가 사망한 것이 아닐까? 경찰은 권 씨를 정 씨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두고 그의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6월 21일 밤 광명시의 한 술집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권 씨를 봤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밤 9시쯤이었나? 그때부터 2시간 정도 여자랑 술을 마셨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술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둘이서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술집에서 말다툼을 했다는 남녀. 권 씨가 함께 있었다는 그 여자가 정 씨가 아닐까?
이날은 정 씨가 딸과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날이었습니다. 권 씨 수사를 계속 이어가던 6월 26일, 그날은 태양이 불타오르는 듯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악취가 심하게 풍기는 광명시의 골목길에 버려져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거기서 2개의 손가락과 8개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지체할 필요도 없이 권 씨의 거주지로 향했습니다. 경찰을 본 권 씨는 긴장은커녕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에게선 술 냄새가 진하게 났고 권 씨는 아예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했던 경찰의 눈에 침대 옆에 날카로운 칼 2자루가 보였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집안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집안에선 이미 불쾌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안방 장롱을 열자 파란색 아이스박스가 보였고 그 위로 옷들이 덮여 가려져 있었습니다. 장롱 속 파란 아이스박스에 몸통 부위가 들어있었습니다. 베란다에도 아이스박스가 2개 있었는데 보라색 박스에 팔다리가 있었고 다른 파란색 박스에는 대퇴부와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12개로 토막난 시신은 각각 베란다와 안방 장롱 옆 구석 등 집안 곳곳에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신 부위 중 왼손 엄지와 새끼손가락에 잘려 있었고 나머지 8개의 손가락엔 지문이 도려져 있었습니다. 시신에는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토막난 시신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구타의 흔적, 피해자는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피해자는 안아부 골절상과 흉골 골절, 양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폐 손상 등 광범위한 흉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원인으로 파악되는 바입니다. 피해자 늑골의 다발성 골절은 왼쪽 늑골 8개와 오른쪽 늑골이 11개나 골절당한 심각한 상황. 5일 전 사라졌던 엄마는 권 씨에게 무참하게 두드려 맞은 뒤 참혹한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권 씨를 체포하며 현장을 봤을 때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권 씨 혼자 생활하던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권 씨 집안에서 결국은 이제 여러 곳에 나뉘어져 있던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 집이니까 뭐 한 곳에 모아놓든지 아니면 뭐 냉장고에 넣든지 아니면 뭐 빨리 처리를 하든지, 근데 안방에다 했고 또 그것도 옷으로 덮어놓고 베란다에 또 일부를 두고 아이스박스에 네, 아이스박스에 넣어서요. 이것저것 토막을 내갖고 네. 나눠놨죠. 이거 왜 이런 행동의 심리, 그리고 또 술 취해서 그냥 있고. 대단히 심각한 소유, 통제, 절대 나를 못 벗어나, 뭐 이런 형태가 제일 강하죠. 그래서 이제 또 토막을 내고 훼손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바깥으로 못 내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것 자체가 자기로부터 떠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위험한 자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무의식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제 유기를 쉽게 못 하고 지금 막 계속 좀 뭔가 유야무야 가지고 있는 상황. 가지고 있는데 조금 버린 거죠. 일부고. 근데 네. 나중에 조금 버리려고 해도 못 버리고 그냥 술 먹고 그냥 이런 식인 거죠. 네, 지금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폭력을 많이 당했는데 이때 지금 이미 이게 사실 살인과는 직접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뭐 모르나 많이 맞았어요. 많이 부러졌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게 교제 폭력이죠. 소위 말하는 뭐 옛날 말로 데이트 폭력 네.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네.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새로운 이제 연하의 남자를 만나서 이게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 범인은 못 참고 죽여버린 거죠. 자, 과연 권 씨와 피해자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의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오후 5시경 현장에서 체포된 권 씨. 경찰은 권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술에 취해서 화나서 때린 건 맞는데 죽이려고 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걔 옆구리를 발로 찼더니 억하고 푹 쓰러졌어요. 갑자기 그렇게 된 거라고요. 죽이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막무가내로 정 씨를 발로 차고 밟은 것은 맞다고 진술한 범인. 사건은 6월 22일 날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권 씨는 본인의 집 거실에 앉아 발로 정 씨의 가슴과 배,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에 걷어찼다고 했습니다. 이후 손으로 얼굴, 가슴 등을 수에 밀쳐 정 씨의 머리를 3, 4회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고 일어서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정 씨의 얼굴을 수에 때렸다는 범인.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가슴, 배 등을 수회 강하게 짓밟은 후 그녀를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은 6월 23일
00시부터 23일 아침 8시 사이. 이후 권 씨는 6월 25일 오후 2시경부터 밤 8시경까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습니다. 이후 미리 준비한 톱과 과도, 칼 등을 이용해 사체를 12토막으로 절단하고 손가락과 지문 부위의 피부도 절단해 사체를 손괴하고 그 이후 일부를 유기한 것입니다. 권 씨는 이후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등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인 21일 두 사람은 온수역에서 만나 광명에 있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권 씨에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권 씨는 아내가 가출해 있으니 같이 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제로 권 씨의 집에서 22일 낮 12시경까지 말다툼을 벌였다는 둘. 사실 2008년 6월경 권 씨는 아내에게 피해자와의 불륜이 발각되어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다음 해인 2009년 5월 19일 아내는 가출했습니다. 이후 6월 17일 아들과 흉기를 들고 다투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아들마저 가출해 권 씨는 광명시의 빌라에 홀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정 씨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2일 저녁 7시 20분쯤에 같이 있는데 걔가 어떤 남자랑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둘이 어떤 관계냐고 물면서 따지니까 그놈이랑 성관계를 했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카뻘인 남자랑 성관계를 할 수 있냐 그렇게 막 화를 냈는데 내 몸뚱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6년 가을경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했지만 정 씨의 남자 문제로 수차례에 걸쳐서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범인.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정 씨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그녀는 사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권 씨는 변호인과 함께 살인의 범의가 없었으며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읍소했습니다. 네, 결국 주장하는 바는 사귀던 여자, 물론 불륜이죠. 딴 남자가 생겨서 저 여자한테 문제가 있어서 다투다가 이렇게 때렸는데 나 취해서 죽어버렸다. 이 정도네요. 기억이 안 난다. 심신미약이다. 근데 이놈의 머리맡에는 칼이 꽂혀 있었어요. 두 자루나. 네, 침대 머리맡에 두 자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놈 같아요. 그리고 이놈의 부인이 있었고 가출을 했어요. 근데 왜 가출이라는 얘기를 쓰죠? 그건 뭐냐면 이놈이 나쁜 놈이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하고 칼로 다툰다 그랬잖아요. 네. 아들하고 흉기 들고 다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놈의 입장이에요. 말하자면 아들도 네. 이게 나쁜 놈이기 때문에 엄마가 도망가고 그러니까 또 때리려고 하니까 아들도 맞선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흉기 다툰 게 아니지. 이런 놈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너 왜 그 젊은 남자를 만나? 지가 뭔데 그걸 간섭을 해요? 아니 자기는 부인 따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정신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성착취적이죠. 지배적이고. 이 폭행하는 거 보세요. 거의 무자비하게 하잖아요. 네. 안 죽는 게 다행이죠.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이렇게 때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 죽은 거죠. 그동안 헤어지고 싶었을 텐데도 이 폭력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못한 거죠. 예,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여성들이. 그렇죠. 살인의 범인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짠이 죽이려고 그러질 않았겠지. 근데 죽일 때까지 패 때렸다면 미필적 고의 살인이 맞죠. 자, 그렇다면은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무슨 일 벌어졌나? 이게 되네요. 저희 방송 보시고 보험 상태로 상담하신 분이 기존 보험료 39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줄여서 19만 원 내시면서도 보장 항목이 넣으셨다네요. 김 PD, 자네를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요? 이 인간 싹 패구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 PD, 우리 광고주야. 믿어야지. 이게 실제 사례라고. 심지어 그분은 기존에 중증 질환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다가 보장 항목이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받았다고. 와, 보험료가 줄면서 보장까지 늘었다고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팍팍 줄이고 보장은 쫙쫙 늘려준다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해도 되는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네는 역시 샤페.
아 믿는다고요? 광고주님 믿는다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네, 재판 결과 1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불리한 요소로 다음과 같이 선고를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위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며 다투는 점,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등 태연히 생업에 종사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내어 손괴하였고 그 일부를 유기하였는 바, 범행 수법이 참혹하고 엽기적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어떠한 합의도 시도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요소로 살인 외에 다른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계획적이기보다는 피해자와의 다투는 와중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됩니다. 이게 다투면서 우발적으로 죽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따위로 생각하는 50대 판사, 남자 판사 이 전형성에 뭐 치가 떨립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피해자가 다툰다는 표현을 여기 써요? 평소에 얼마나 두들겨 많이 맞았습니까? 다투는 거 서로 치는 게 다투는 그렇죠. 거고요. 다툰다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격분하여 우발적인 아니 얘는 원래부터 두들겨 패고 있었기 때문에 늘 격분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소위 법률을 한다는 놈들이 이따위로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근데 이게 더 웃긴 거는 살인과 사체유기를 따로 보고 살인의 죄만 묻고 사체유기는 종으로 봐서 가중도 안 했어요. 이게 그냥 죽여도 20년이죠. 근데 15년 나왔어요. 토막을 내서 이렇게 했는데 15년은 정말 비상식적인. 그죠. 네. 이 판사께 전 뇌구조를 알고 싶다니까. 근데 저는 이거보다 이 검사들이 이게 그 공소장이 잘못 쓰고 수사가 잘못됐다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범행이 왜 생겼는가. 이게 교제폭력 살인 중에서 네. 아주 가학적인 살인이라는 범죄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체 훼손이라는 것은 살인 후에 도망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살인한 다음에 죽어서도 내 거라가 되려고 하는 가학적인 심리 때문에 토막을 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돼. 이건 오히려 가중 요소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두들겨 패고 죽였는데 그 토막을 냈는데 15년이야? 야, 세상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검찰이 2심 항소를 진행을 합니다. 항소심의 판결 내용도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인정되는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다, 수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다, 손괴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사체 손괴, 은닉, 유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15년이 유지가 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놈은 정가 7범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정가 7범이 되도록 이놈은 실제로는 실형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앞에 게 정가 7범이 다 폭행이에요. 벌금형 정도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놈이 사람을 어떻게 심각하게 폭행을 하는지가 이거 보이잖아요. 이걸 단순 폭행으로 볼 수 있나요? 그게 기록이 남았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폭행이 한 3범 됐을 때 가중 처벌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놈은 폭행 7번 할 때 동안 저렇게 때려서 죽지만 않으면은 대충 합의하면 되는 거라는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경찰 쫓아갔을 때 아무렇고 뭐 그냥 표현이 찾으세요. 그러고 예. 술 취해서 누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범죄를 바라보고 사람을 폭행하고 가학적으로 다루는 것을 네. 수사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방조한 거예요. 방치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실형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유리한 요건이 됩니까? 아니 가중 요소 아니에요. 감형으로 봤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아. 이걸 적용한 법관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약한 때림과 살인은 별개의 것인데 살인의 정도의 그건 안 한 정도니까 살인의 정도 위험한 애가 아니네라는 사고 구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폭력이 연결된 살인, 가학적 살인과 통제 살인에 대한 전혀 무지한 인간들이 이걸 판결하니까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2009년 사건이고요. 15년은 작년입니다. 2024년이라서 취소해 있습니다. 이놈은 나왔죠. 살인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놈도 나쁜 놈이지만 이걸 이렇게 처리한 1심 판사, 2심 판사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짐승 같은 놈들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거리에 풀어놓는 거예요. 진짜로 엄청나게 힘든 교제 폭력 속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 와중에 끔찍하게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고 시신마저 정말 참혹하게 형태로 나와서 가족들 역시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형량에 더 가슴이 찢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